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인물을 받으셨죠? 유인물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 것들을 그냥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나간 유인물 내용이 한 학기 동안 일종의 이 주제로 강의할 내용들이 들어간 것처럼 내용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40분 동안 이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주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주제가 뭔지? 동아시아의 전쟁들과 네, 근데 동아시아의 전쟁들과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한국 전쟁을 지금 여기에서 한번 다시 물어보자. 한국 전쟁이란 무엇이었는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한국 전쟁을 들여다보면 한국 전쟁이 보이는가라고 하는 난점. 한국 전쟁을 보면 한국 전쟁이 내 눈에 들어오는가라는 어려움을 사실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전쟁을 봐도 한국 전쟁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을 이야기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한국 전쟁이 아닌 근대 동아시아의 전쟁들 속에서 한국 전쟁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파장은 사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상처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한 전쟁들을 들여다보면 그냥 아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온통 전쟁 영화가 많죠. 그런데 그 전쟁 영화로 우리가 전쟁을 소비하고 있지만 그 전쟁들을 성찰하고 전쟁들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큰 전쟁들의 맥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큰 일종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면 대체로 두 번째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영화의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소개는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들의 감성을 깨우는 몇 편의 영화들, 전쟁을 추천하게 하는 몇 편의 영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음악을 몇 개 들려드렸는데 음악 중에 미션의 주제가가 나왔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춘의 증언,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이너서클, 밴드 오브 브라더스, 파이브 킹백, 5 감독이 돌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런 다큐멘터리, 피아니스트, 파자마를 입은 소년,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영화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영화다. 이 영화들은 상당히 전쟁을 추체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어 패시픽 같은 작품은 10편짜리 다큐입니다. 근데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쉰들러 리스트, 사라의 열쇠, 죽음의 연주, 일본 영화는 캐터필러, 카나베,
소년 H, 반딧 브레이의 묘, 간디 이런 영화들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한국전쟁에 관한 영화죠. 베트남 워라고 하는 저것은 10편짜리 다큐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더 밤, 이것은 핵의 연대기라고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실 만한 다큐 영화고요. 로메로 같은 경우는 직접 전쟁은 아니지만 일종의 내전 같은 그런 상황의 영화죠. 그 다음에 호텔 루안다, 여러분들도 꼭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온, 작년에 나왔죠. 체르노빌 5편짜리 미국 드라마죠. 그런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화씨 119, 트럼프의 시대, 그 다음에 다음 침공은 어디,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능하다면 보시기를 이런 마음에서 일단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근대 전쟁의 궤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셨으면 해서 전쟁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는 2가지 정도만 짚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른바 그 아편 전쟁, 크림 전쟁, 인도 세포에 발간 에로 전쟁, 남북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의 일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런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어가 보면 거의가 예외 없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쟁들이 우리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제가 여기에다가 제목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패러다임 변동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서양 제국주의의 팽창과 제국 일본의 등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근대의 전쟁들을 다루는데 근대의 전쟁을 다룰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유럽발 근대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른바 유럽이 세계를 장악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주요한 전쟁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양이 제국주의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일본이 제국주의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일본의 제국주의는 서양의 제국주의와 기본적으로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작하는 그들이 서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웃 국가들을 같은 문명권을 잡아먹는 제국주의를 했기 때문에 서양 제국주의와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배워서 그걸 활용해서 일본식 제국주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전쟁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전쟁들. 자, 제목 한번 보실까요? 계속되는 무슨 전쟁? 새로운 전쟁들. 자, 여기 전쟁들을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 자, 청일전쟁이 몇 년이죠? 1894년입니다. 러일전쟁 10년 후 1904년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 11월 11일까지 일본의 15년 전쟁 1931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만주 사변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일본의 또 본격적인 전쟁들이 시작되죠. 전쟁들이 한참 진행되다가 중일전쟁, 전면전쟁으로 확산되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느 지점에서 미국으로 번집니다. 1941년 12월이죠. 그리고서 그 전쟁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차원의 전쟁과 결합하게 되죠. 그러다 전쟁이 끝나는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지고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일본의 이른바 약간 비판적 지식인들이 일본의 전쟁을 15년 전쟁이라 이름 붙여서 일본이 해왔던 전쟁을 너무 단선적으로 파악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15년 전쟁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시작된 2차 세계대전. 그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사실 모르면 그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모르면 사실 뭐 많이 죽었대더라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볼 수 있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양인들 혹은 세계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스토리들을 계속 다시 곱씹어보는 무진장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몇 차례 거대한 변동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다가 전쟁이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그리고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 바로 그 순간은 일본에서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가 6월 23일 날 끝나고 7월 16일 날 미국이 원폭 실험에 성공을 하고 포츠담 선언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이죠. 그래서 53년 7월 27일 휴전이 결국 정전협정이 성립할 때까지 3년의 시간 동안 한국전쟁이 벌어지죠. 그럼 한국전쟁의 큰 흐름은 알고 계시죠? 한국전쟁이 그냥 전쟁이 시작돼서 그냥 물밀듯이 내려오게 되죠. 서울이 점령되고 그 상황이 이제 알려지면서 유엔군의 참전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 바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유엔군 사령관은 메가더였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점령군을 지휘하고 있던 메가더였죠. 그런 상황이 결국 대한민국이 완전히 밀리던 상황에서 조금씩 뭔가 전세를 만회해볼 기회를 엿보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그게 성공하면서 뭔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시 38선을 넘어서 싸움이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압록강변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중공군 대군이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래서 다시 밀리고 해서 여러분 저기 무슨 영화였죠? 국제시장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수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서울이 다시 인민군 선하기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 그러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1951년 7월에 이제 휴전 혹은 정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싸움은 교착 상태로 빠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른바 핵을 둘러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얽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한반도에서의 그 전쟁을 남과 북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 국제전이었죠. 냉전이 시작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무서운 규모의 국제전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겪고 할 때 또 베트남 전쟁. 이 베트남 전쟁은 언제부터 전쟁인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이 베트남 전쟁은 대체로 말씀드리면 1946년부터 시작해서 1975년까지 30년간의 싸움이 벌어졌던 전쟁이에요. 자, 그런 전쟁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세기가 세기가 바뀌었는데 9.11 테러가 나죠. 그리고 9.11 테러 이후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전쟁, 과거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 각각의 전쟁들이 매우 특별한 새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대체 어떤 전쟁이었지? 그 전쟁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매우 재밌는 토픽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갖고 보신다면 러일전쟁은 뭐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20세기 우리가 겪었던 시대들이 약간 다른 느낌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의 전쟁이 다음 전쟁을 열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쟁들이 끝나고 그걸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위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위기들이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다시 촉발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죠. 우리 만주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좀 이렇게 명료하게 포착해 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후의 전쟁들은 인종 간의 전쟁의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일종의 황인종과 백인종의 싸움, 혹은 우생학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레토릭들이 아주 세련되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겨야 되는지, 왜 저들을 완전히 절멸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가 되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일단 중요한 것들을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이 디테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에 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들을 갖게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역사에 대한 감각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2차 세계대전에서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죽었죠? 미국? 독일? 일본? 어디? 중국? 러시아? 소련? 네, 압도적으로 소련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대체로 한 2,500만 정도. 근데 이 소련의 전쟁은 우리에게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소련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적이 되죠. 그러니까 소련이 2차 대전에서 어떤 전투를 했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맥락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게 되면 훨씬 좋겠다. 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국전쟁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핵을 갖게 된 게 핵실험에 성공한 게 언제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1945년 7월 16일이었죠. 그런데 소련이 핵을 갖게 됩니다. 언제?
1949년 8월 29일,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 그 시대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르는 나라였죠. 그런데 중국의 내전 상태가 일본이 패전에 이르고 난 다음에 내전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봐볼까요? 어떻게 돼요? 세계 흐름을 완전히 뭔가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핵을 독점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깨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깨지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에서 왜 핵을 쓰지 않았나? 왜 미국이 핵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이런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힘든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도 다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제가 퍼즐 맞추기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복잡한 세상의 그림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조그만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파편적인 사건 몇 개를 가지고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봐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려면 어떤 질문들이, 새로운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파편화된 사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질문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국 일본의 50년 전. 자,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드린 그 내용, 이게 흑백으로 돼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지도들은 인터넷 쳐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900년대, 20세기가 시작할 때 세계 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캐나다네요. 캐나다 누구 땅? 영국 땅이죠. 영국. 자, 영국입니다. 이 오렌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도, 버마 이쪽으로 다 영국 땅이죠. 호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싱가포르 쪽이죠. 이렇게 이런 영국 땅. 그 다음에 프랑스 보실까요? 프랑스 식민지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트남이죠. 여기를 인도 차이나라고 불렀죠.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여기가 왜 인도 차이나야? 여기를 인도라고 부르고 여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다니 적당하게 인도 차이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인도 차이나를 프랑스가 갖고 있죠.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난다? 1954년에 프랑스가 결국 저 인도 차이나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간단치 않은 이야기들이 사실 이 지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아직 1900년이니까 한반도는 일본 땅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되게 다 지금 여기는 어디 땅이에요?
덴마크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서구의 국가들이 다 점령해 들어간 상태,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동남아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도 관련되는 것이겠지만, 일본의 전쟁들, 이제 이런 전쟁들을 겪게 되고 보시죠. 어떤 순간에서 이제 한반도, 만추리아, 만주국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다시 일본이 먹었네요. 이쪽은 다 일본이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주국이 선 게 1932년이니까, 이건 1930년대 지도,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건 1940년대네. 그러니까 1940년대 일본이 팽창해 나갈 때 지도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본다면 제국 일본의 50년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왜 필요할까? 감이 잡히세요? 우리의 지금 전쟁을 보는 눈은 프레임은 어떻게 잡혀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일전쟁, 노일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쪼개나 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일관되게 해온 전쟁의 흐름이나 그 영향이 감이 잘 안 잡혀요.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서양 제국주의의 이야기와 일본 제국주의가 부딪히는 내용이 잘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가 그러다가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권력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 진공 상태가 됐을 때 새로운 어떤 권력 진공을 메꿀 존재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전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의 전후의 모습, 그 전후의 모습이 잘 포착되지 않아요. 왜? 문제를 쪼개보니까. 큰 흐름들을 놓친 채로 다 작은 프레임들을 가지고 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 불린제국주의, 이웃제국주의를 하면서 있었던 작업이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책에 있는 전후 처리 작업이 생략돼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후의 이른바 전쟁을 결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버리죠. 근데 이게 한반도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이 저렇게 장악했던 그 모든 지역과 다 연관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앞으로 20세기를 그리고 근대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전후 동아시아 30년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논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라고, 자, 다시 질문을 또 하나를 다시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식민지 국가들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일본이 장악한 지역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바로 독립이 돼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측면으로만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보세요. 1945년 지도예요. 자, 지도를 보세요. 여기는 역시 대영 제국, 영국이네, 인도, 버마, 뭐야, 여기 그대로네? 자, 그대로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인도 차이나, 여전히 프랑스 땅이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지속됐단 말이죠. 이것을 그냥 일본이 패했으면, 전부 원정으로 돌아가고 다 국가들이 독립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독립했어요? 자,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까요? 아까 베트남은 1976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을 함락시키면서 비로소 통일되고 독립이 돼요. 인도,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죠? 자, 인도는 47년에 독립이 돼요.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서죠. 그리고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1971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일본의 제국주의만 생각하면 이런 그림들이 안 보인다고 입체적으로. 그래서 일본인들이 수행했던 전쟁이란 무엇이었고 서구가 했던 전쟁이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감을 잘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자, 베트남 전쟁 한 케이스를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 베트남 전쟁을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아마 생생하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베트남 전쟁은 저 베트콩들 저 빨갱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었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논리는 어느 상황에서 확 뒤집어져서 우리가 어떤 틀로 문제를 보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호치민 같은 사람들이 1910년대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겠다고 싸워온 결과가 결국 1946년에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가 프랑스하고 계속 결국 다시 싸움을 하게 되고 1954년 싸움을 해서 프랑스를 밀어낸 줄 알았더니 그 자리를 다시 미국이 채우고 들어오고 하면서 베트남을 압박했던 상황이죠. 그런 것을 헤쳐내고 싸움을 승리한 게 그래서 독립을 쟁취한 게 1975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민족 해방의 어떤 투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빨갱이들의 공산화라고만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실래요? 일본과 미국이 수행한 전쟁의 공통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의 전쟁이 근대에 들어서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 치러진 전쟁.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 미국과 사바나 전쟁, 그래서 미선 전쟁이라 하죠. 이때부터 20세기, 21세기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죠. 일본의 전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일전쟁 이후에 제국 일본의 50년 전쟁.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가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국의 영토 밖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나라는 어떻지? 자, 그걸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진주만이 공격을 받았던 1941년 12월 이게 바로 애외적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001년 9.11 기억하시죠? 쌍둥 빌딩이 내려앉고 그라운드 제로가 됐던 상황.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1945년부터 본토가 이제 공격당하기 시작하죠. 50년 전쟁을 한 마지막 해 들어서 일본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토 공습 당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1945년 3월 10일 도쿄가 불바다가 되죠. 그 다음에 4월, 6월 오키나와 전투가 있죠.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이런 애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일본은 계속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의 전화 속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제국들은 어떤가? 유럽 국가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1939년 전쟁이 시작돼서 40년 5월, 6월 순식간에 독일이 주변 국가 베네룩스 3국, 프랑스 전부 다 장악해버리죠. 그 다음에 영국을 공격해 들어가요. 그런데 처칠이 뚝심으로 버텨내죠. 그러면서 영국이 대공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저항하게 되죠. 자, 그런 영국의 이른바 전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 프랑스는 1940년 5월부터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1944년 6월 6일 그리고 8월 결국은 파리가 다시 해방되죠. 이 4년 이상의 상황에서 완전히 프랑스가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소련은 어떤가? 아까 소련이 2,500만 이상 죽었죠. 소련이 1939년 8월 달에 독일과 소련은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뒤집었죠. 히틀러가 뒤집었죠.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 약속을 1941년 6월 달에 뒤집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완전히 불가능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어느 상황에서 막히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전쟁, 2차 대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히틀러는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도 완전히 이후에는 이제 불바다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그런 경험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와 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에 대한 가해자의식은 결여된 채 오히려 시혜자의식 혹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게 되고 자신의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보는 의식이 일반화될 소지가 크다. 저기 이 사진은 미션이라는 영화의 그 포스터의 하나인데요. 십자가죠. 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전쟁이 문명의 사명이나 혹은 정의로운 것으로 인도한다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던 이야기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패전국에 대한 정의처리 방식의 변화 주목해야 합니다. 보시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독일 등에 대해서 징벌적인 논쟁을 합니다. 2차 대전의 경우는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독일이나 일본을 보듬어 줘버리죠. 끼안고 가게 되죠. 도와주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일본을 돕고 독일을 돕고 하는 형태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우리한테는 뭐가 되냐면 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죠. 자,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왜? 어떻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도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1945년 8월 10일 날 딘 러스크라고 하는 미국 대령과 또 다른 대령이 한반도를 소련하고 어떻게 나눌까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가 나눠져 있고 어떻게 되어 있지?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어? 하나로 한반도 남쪽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질문 보세요. 잠깐만, 독일은 왜 분할 점령됐는데 일본은 분할되지 않았지? 잠깐, 식민지가 엄청 많았는데 왜
그 많은 식민지 중에 한반도가 분단됐지? 왜 미소가 한반도를 갈라놨지? 이런 질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지금까지 살아있죠. 이 상황이 극복되지 못했죠.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픈 한반도의 현대사가 시작됩니다. 4.3, 제주 4.3 사건, 자, 그 다음에 10월 여순 사건 등등의,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보도연맹 사건,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이념을 둘러싼 뭔가 혐오의 대상들, 배제의 대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관련된 연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 연표인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운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썸짓해집니다. 자, 그 다음 한국전쟁과 적대적 분단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한국전쟁이 났는데 왜 일본이 독립을 하지? 왜 점령 상황에 있던 일본이 독립이 되지? 샌프란시스코에서 1951년 9월 달에 일본이 독립을 하는 조약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1949년 10월에 만들어진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한반도의 전쟁 속에 몰입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만들기 작업에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망가진 제국들이 일어서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성되고 한반도에는 적대적 분단 상황이 고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공이라고 하는 이야기, 반제, 반미, 반동 이런 이야기들 속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죠.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자, 6.25 노래 가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절실한 가사들이지만 소름 끼치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90년 세계 차원의 글로벌 차원의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적대적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죠. 펄펄 살아있죠.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냉전하고는 다른 형태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컨셉이 필요하다.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기존의 프레임들을 넘어서는 입체적인 거울들을, 시야들을, 시선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결국은 이런 그 회오리들을 소용돌이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일본이 살아나고 중국이 지금의 중국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하는데 우리의 저 한국전쟁이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오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각난 삶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틀로는 해법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제대로 우리 눈에 포착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죠. 운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나온 제가 적어놓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판이 바뀌고 있다. 냉전이 아닌 다른 판 속에서 거대한 문명사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동아시아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 아까 말했던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한참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들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는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벌써 시간을 많이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있다가 우리 토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진정 논리 속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혐오와 그 괴제, 그 서로를 증오하는 언어들, 그런 언어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들이, 사유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조금 더 건강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